가자지구 대형 병원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민간인 500명이 숨진 가운데 양측의 갈등 격화로 오늘 뉴욕시에서도 시위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발표되며 뉴욕시가 인공지능 챗봇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뉴저지주의 우호 협력도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뉴저지주가 온라인상의 괴롭힘 2위, 학교폭력 가담고등학생 5위로 괴롭힘 문제가 전국에서 4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놓고 이장 선출 투표를 실시했으나 두 후보 모두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며 불발됐습니다. 오늘 아침 퀸즈에서 복면을 한 무장괴 한 6인조가 주택으로 침입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총으로 쏘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에디슨에서 중학생 약 30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주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어제 가자지구 대형 병원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민간인 500명이 숨졌습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며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뉴욕시에서도 시위 집회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뉴욕시경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며 경관 배치 확대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중심의 대형 병원에 대규모 폭발이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지는 사건이 어제 발생하며 양측 관계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병원이 불길에 휩싸이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민간인들이 500명이나 사망하자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을 찾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요르단 암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진행하려던 중동 지도자 회담을 취소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병원을 공습한 일이 없다며 자신의 소행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까지 가세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양측 시위대의 집회가 격화되고 있어 뉴욕시경이 인력 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모든 경관들을 상대로 반드시 제복을 입을 것과 모든 인물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유엔 본부 앞 광장에서 하마스를 향해 인질들을 당장 풀어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낮 2시에는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모여 이스라엘의 반격 및 민간인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 급증을 규탄하는 집회를 미드타운에서 이어갔습니다. 이어 4시에는 이스라엘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 집회가 유엔 근처에서 이스라엘 지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오후 5시에는 다시 친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거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행정부는 아직까지 보고된 어떠한 위협도 존재하지 않으며 뉴욕시경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상태로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곳에 경관 인력 배치를 강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뉴욕시가 마이시티 포털 사이트 내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 AI 챗봇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국내 주요 도시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인공지능 행동 계획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매튜 프레이저 최고 기술 책임자, 케빈 킴 뉴욕시 중소기업국장은 아담스 행정부의 뉴욕시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에 있어서 뉴욕시가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주요 도시로서는 처음인 이 계획은 시 기관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을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 지식과 기술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뉴욕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이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가 AI 기술을 위해 계획된 37가지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27가지가 내년 안에 완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전에 발표된 마이시티 비즈니스 웹사이트에서 첫 AI 챗봇을 활용하게 됩니다. AI 챗봇 활용은 사업주들이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로봇에게 질문을 하면 로봇이 바로 응답하는 시스템으로 만족스러운 응답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로봇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AI 실행 계획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단계로는 보유 가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AI 챗봇을 통해 사업주들은 2,000개 이상의 뉴욕시 비즈니스 웹페이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시 기관들이 위험을 평가하고 뉴욕 시민들에게 더 나은 긍정적인 결과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기술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18개 기관, 시 직원 50명의 전문 지식 등을 활용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서울시와 뉴저지주가 경제에서 문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정책적으로 교류하는 우호 협력 도시가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필 머피 뉴저지주 주지사는 서울, 뉴저지주 우호 협력 도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서울시와 뉴저지주는 협약에 따라 경제, 교육, 사회와 관광, 문화, 과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교류와 지식 정보 공유를 하는데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상호이익 관련 무역과 투자 파트너십 기회 발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이니셔티브,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상호이익 증진과 관련된 경제와 문화, 교육 교류 기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머피 주지사가 경제무역 사절단과 함께 마포구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리는 뉴저지주의 사업과 투자 환경을 소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서울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뉴저지주는 대서양 연안항구, 공항 등 좋은 입지와 기반 시설을 갖추었으며 다국적 기업의 미 동부 진출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근 지역의 코넬대와 프리스턴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뉴저지주의 주지사이며 지역 내 아시아 역사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고 한국 기업의 뉴저지주 투자 촉진에 앞장서는 등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와의 관계를 증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미국 50개의 주 중 최초로 2021년 한복의 날을 제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는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미국 내 한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로 매년 한인 사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삼성과 LG 미주본부 등 주요 한국 기업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주의 학교 따돌림 및 괴롭힘 문제가 전국에서 4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에 가담한 고등학생의 비율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승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래 서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학교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온라인상의 괴롭힘 발생 비율에서 2위, 학교에서 폭력에 가담한 고등학생 비율 5위로 전국에서 괴롭힘 발생 비율이 4번째로 높은 순위를 보였습니다. 또 괴롭힘 방지법 및 정책을 요구하는 행위,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학교를 결석하는 학생 비율 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 내 따돌림 현상이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상위 5개 주는 뉴저지주 외에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네바다, 루이지애나 주이며 괴롭힘 문제가 가장 적게 일어나는 주로 델라웨어와 매사추세츠주, 로드아일랜드, 컬럼비아 특별구 메인주 등이 있었습니다. MBC 방송은 올해 발생한 뉴저지주 학교 내 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 등을 재조명하며 이번 월렛 허브의 조사 결과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올해 초 뉴저지주 버클리 타운십 센트럴 리저널 고등학교에 다니는 14세 여학생은 자신이 학교 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유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한 여학생은 평소 학교 폭력과 왕따를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망한 학생의 온 몸에 멍이 들고 기절까지 할 만큼 심한 폭행을 당했었던 적도 있었으나 학교 당국이 이에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뉴저지 유명 보딩스쿨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17세 남학생이 자신의 기숙사에서 자살한 바 있습니다. 자살예방재단 대표 크리스틴 모티어 박사는 10대 자녀가 수면이나 식습관의 변화,
성적 하락 등을 보인다면 자녀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주목하고 기분 변화나 분노 표출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하면서 자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 자녀의 어려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 자녀가 신뢰하는 주변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문제가 있다면 간과하지 말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것을 함께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역사상 초유의 연방 하원의장 해임 이후 공화당의 내부 분열 속에 후임자를 뽑는 일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놓고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표에 못 미쳐 의장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의장 후보로 각각 추천된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를 놓고 의장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공화당 조던 후보는 당내 의원 20명이 이탈하면서 200표 득표에 그쳐 민주당 전원의 지지를 받아 212표를 획득한 제프리스 후보에 밀렸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모두 당선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인 217표에 못 미쳐 의장 선출이 불발됐습니다. 후보로 나서지 않은 스티브 스칼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7표,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이 6표를 각각 얻었습니다. 다만 조던 위원장은 후보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현재까지 밝히지 않아 후속 투표에서 계속 하원 의장직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의 해임 이후 하원의 의장 공석 사태는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2년째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총액 20억 달러 이상의 지원안 처리와 2024 회계년도 예산안 협상도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 해임 이후 공화당 내 1차 경선에서 후보로 뽑혔던 스컬리스 원내대표는 당내 초강경파들이 지지를 계속 거부하면서 결국 본회의 투표까지 가지 않고 사퇴했습니다. 앞서 메카시 전 의장이 지난 1월 선출됐을 때 투표가 15차례까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메카시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2024 회계년도 임시 예산안 처리 후 당내 극우 성향 맷 게이츠 의원이 발의한 해임 결의안이 지난 3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에서 해임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복면으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 총기를 소지한 6인조 강도가 주택가로 침입하는 사건이 오늘 아침 발생했습니다. 이들 6인조 무장 강도는 주민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위협하며 현금과 차량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3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으며 뉴욕시경은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복면을 한 무장귀한 6인조 남성이 뉴욕시 주택으로 침입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총으로 쏘는 등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62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에 오늘 아침 5시 30분경 복면을 쓴 6인조 강도가 총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아침부터 공포스러운 공격을 받아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6명의 무장괴한은 다세대 주택 안으로 들어와 금품을 갈취하고 주택 밖에 주차되어 있는 레인지로버의 차키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세입자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움직이면 쏜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강도 일당은 현금과 자동차 열쇠를 요구했으며 1층에 있던 세입자들이 해당 레인지로버 차량이 자신들의 차가 아니라고 말하자 현금 800불과 아이패드 등을 갈취한 뒤 레인지로버 차량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던 다세대 주택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창문을 깨트리고 주택 안으로 침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도 일당이 쏜 총격으로 2층에 거주하던 31세 남성이 가슴과 팔에 총상을 입었으며 현재 그는 위독한 상태로 인근 부스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현재 뉴욕시경이 6인조 무장강도의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체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복면으로 전부 가린 채 총을 들고 집 안으로 침입하는 사건이
주택가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너무 두렵고 무섭다며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오늘 아침 중학생 30여 명을 태우고 학교로 향하던 스쿨버스 한 대가 주택을 들이받아 주택이 크게 훼손되고 학생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스쿨버스 브레이크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에디슨에서 수십 명의 학생이 탑승한 스쿨버스가 주택을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안에는 버스 모양의 큰 구멍이 나며 훼손됐습니다. 스쿨버스에는 약 30명의 중학생들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 중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에디슨 교육군 학장은 당시 버스에 탑승해 있던 모든 학생들에게 스쿨 카운셀링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교장뿐 아니라 선생님들, 카운슬러도 모두가 협력해 학생들에게 충격 및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에디슨 경찰국 경관들과 응급구조대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으며 에디슨 경찰국은 현재 스쿨버스의 브레이크가 고장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이른 아침 큰 충돌하는 소리와 함께 주택이 뚫려 있는 것을 목격했다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당국은 정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최근 뉴욕시와 뉴저지 곳곳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뉴욕 및 뉴저지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신종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들은 QR코드를 클릭하는 즉시 피해자의 돈이 빠져나가도록 하거나 돈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명 퀴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며 수사당국은 주민들에게 모르는 QR코드를 함부로 스캔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QR코드는 바코드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격자무늬의 2차원 코드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며 각종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레스토랑에서 메뉴를 확인하거나 광고판 또는 전단지에 있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BBB 법무자문위원회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QR코드 사기 행각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며 이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한 피싱 사기를 지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을 넘어섰으며 QR코드를 통해 피해자를 낚는 퀴싱으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퀴싱 사기의 경우 클릭하는 순간 자신의 핸드폰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됨은 물론 악성 코드가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믿을 수 있으며 잘 알고 있는 사이트 혹은 출처가 제공하는 QR코드만을 인식할 것을 당부하며 함부로 인식하고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비합리적 한국 국적 상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 상실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마련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정치권이 재외 한인 사회에 가장 시급한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 인사들이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국적법 독소 조항들을 실제로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설 조항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해 외국의 주된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 국적자는 국적 선택 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입니다.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것으로 분류되는 매사추세츠주가 끊임없이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들 앞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다음 달부터 난민보호법 시행을 일부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난민보호법은 임산부나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이 요청할 경우 주정부는 보호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매사추세츠는 7천 가구의 보호시설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배로 불어난 수치입니다.
매사추세츠주는 기존에 제공된 보호시설은 계속 운영하되 추가로 망명 신청자들에게 보호시설을 제공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뉴욕시도 최근 비슷한 내용의 난민보호법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뉴욕시 가구 약 34%가 렌트에 소득의 반 이상을 지출하며 심각한 렌트 부담에 시달리고 55%는 소득의 약 3분의 1을 아파트 유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이후 뉴욕시 임차인 대다수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등 20년 이상 렌트 부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렌트 급등으로 주택 위기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사 당시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이하인 47만 5천 가구 중 약 84%가 심각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50만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뉴욕시는 올해 단 10,000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뉴욕, 덴버, 시카고, 볼티모어, 댈러스 등 7개 주요 도시 경찰국 통계를 바탕으로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차량 절도 관련 범죄가 평균 7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130%, 시카고 108%, 댈러스 62%, LA 25%, 세크라멘토 5%, 볼티모어 33%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CBS 뉴스는 차량 절도 10건 중 9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차량 절도 100건당 용의자 체포는 14명에 그쳤습니다. FBI는 지난해 전국에서 차량 절도가 100만 건 가까이 발생했지만 체포한 용의자는 7만 명 이하라고 전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사건 해결에 미온적인 이유로는 예산 및 인력 부족이 꼽혔습니다. 일부 법 집행기관은 관련 사건을 심각한 커뮤니티 위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